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조에 대한 삼성의 인식 대체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너무 치밀하고 체계적이라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추적해온 분이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그제 대규모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해 손실을 부풀린 혐의로 고발당한 쌍용차 전현직 대표와 안진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법원 판결과도 상반되는 결과라 좀 당혹스러운데요.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를 오늘 초대석에 모셔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는 민노총 대학강실 7개월째 불법 점거라는 조선일보의 오보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한국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예, 일면에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걸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예. 최근에 김 사장으로 불렸던 국정원 과장 김모 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사장, 이 사람이 말이죠, 유성 씨 간첩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보도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걸 이제 알았겠느냐, 검찰이 과연. 사전에 다 검찰 공안부하고 해서 같이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안부에서 이 사실을 말을 안 하고 있었다? 네. 검찰이 모르고 있었다? 예. 예. 충격적입니다. 예. 예. 자, 역시 한 발 더 나가시는군요,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그 증거 위조가 이루어진 시점에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라면서 검찰로 치면은 공안 1부장과 같은 그런 핵심 보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검찰이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네요. 예. 김 조정관은 그동안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외부 협력자를 통해서 유우성 씨의 북한 중국 출입경 관련 기록을 구해온 비밀 요원 정도로만 알려졌는데요. 예. 자, 위조 문서를 구해온 혐의로 구속된 조선족 협력자,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한 김모 씨는요, 김 사장이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말했고, 김 사장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은 조선족 김 씨가 알아서 가짜 문서를 구해온 것이고 위조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국정원의 유성 간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 결국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 이렇게 도식을 형성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 이 팀장인 게 이제 검찰 조사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김 사장, 네. 김 과장이죠. 예. 지금은 이 지위나 역할로 볼 때 지금 검찰에서 전혀 몰랐다는 이 진술, 뭐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100%지 않습니까? 김 사장의 말에는 이제는 뭐 무게가 실릴 수가 없는 형국이죠. 예. 실제 이 김 과장, 김 사장으로 불렸던 김 과장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세기 문건을 조선족 협력자 김 씨와 또 다른 협력자를 통해 구해오고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국정원 지휘체계상 김 과장인 김 사장의 보고가 대공수사처장과 단장, 국장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과장의 직속 상관인 대공수사처장이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할까요? 글쎄요. 지금 또 김 과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윗선으로 그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단정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예. 관련해서 또 중앙일보 기사가 눈길 끌고 있습니다. 예, 12면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에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 기록 원본, 그러니까 출입 이 자료를 중국 관리를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관리가 직접 중국 출입국 전산망에서 유우성 씨의 기록을 조회한 화면을 그대로 출력한 형태였는데요. 예. 이른바 스샷이라고 하죠. 예, 스크린샷. 이걸 통해서 출입 중국 당국이 진본이라고 말한 그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요. 이 문서는 전산망 원본 기록인데요.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입수해서 제출한 기록, 중국 당국이 진본이라고 말한 기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 공소유지팀은 원본을 확보해놓고도 법원에 내지 않고 국정원 측에 추가로 관련 문서를 확보해오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원본을 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간첩 혐의에 알맞은 다른 문건, 즉 위조본이라도 만들어오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이 김 과장이 이 수사팀장이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검찰의 그 최대 목표는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이 불길이 검찰 조직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꼬리를 끊는 여기에 모든 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예, 관련 기사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정원이 간첩 증거라고 준 이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예. 이런 보도가 있네요.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12면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 중순에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검사의 말입니다. 국정원이 준 아이폰 사진도 결국 정확하지 않아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출입경 기록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위조본을 법원에 낼지 말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이 말 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한 검사는 중국 공식 라인에서 발급을 거부한 자료를 국정원이 비공식으로 구했는데 이게 아침에 또 방송에서 일본식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중국 공식 그 라인을 통한 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야매로 구해온 이 자료 이거에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한 검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검사는 국정원이 건넨 문건을 증거로 제출해도 된다. 지금 2심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죄를 입증할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현실론을 따져본다면 국정원이 가져온 이 자료 일단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위조본을 국정원이 가져온 그 위조본을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이 국정원 직원들 이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또 황교안 장관이 쓴 책 보면 날조 맞다 이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대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앞서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토대로 해서 황교안 장관의 명저서 국가보안법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검찰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저서에서 날조죄의 고의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날조죄 조항 가운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본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인데요. 이 미필적 고의는 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 일종의 예. 책임 방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간접죄로 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거는 날조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황교안 장관의 견해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인식하고도 위조본을 법원에다 제출했다면은 국가보안법 날조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 저자로서 이쯤에서 전문가 견해를 좀 펼치셔야 될 텐데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효진 PD가 진행하는 예. 30분 책 읽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한번 초대를 하면 어떨까? 황교안 장관을.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 국면에서 거의 바이블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공안 검사들이 다 사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탈북 공무원 특정 업무 배제 지침, 네. 이 정부가 결국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오늘 일면 기사인데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북한 이탈 주민 정부 내 활용 계획 공문 등을 받아본 결과 안전행정부가요, 지난해 2월 13일 전체 정부 부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탈북자 등의 신상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탈북자들을 공무원이나 행정지원 인력으로 채용할 때 이들에 대해서 통일부 신원조회를 거치는 방안도 신설하고 반기별로 이렇게 보안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업무 영역에 제한이 없었는데 말이죠. 유우성 씨의 그 간첩 의혹 이게 터지면서 정부는 확정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탈북자들은 잠재적 간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탈북자 명단을 취급하는 그런 일은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장하나 의원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차별적인 지침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열리는 게 맞죠? 예. 오늘 밤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 네.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확대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KBS가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KBS를 보면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 KTV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KTV 완전히 정부 정책 홍보하는 그런 방송이죠. 예, 차이는 딱 한 가지 있죠. 네. 채널이 다릅니다. 채널이 다르다. 예. 오늘 불붙는 각하의 규제 혁파 의지에 기름을 붓는 기사들을 보수 언론이 안 쏟아낸다면 보수 언론이 아니죠. 활용 점정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이면톱인데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 모텔입니다. 여기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면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남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건너편에 서초구 관할에 서초동에 있는 또 다른 모텔은 합법입니다. 예. 길 건너 한쪽은 일회용품 규제, 다른 한쪽은 일회용품 무료 제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 정부가 2009년 관련 법을 만들면서 사실상 이렇게 각 기초단체에다가 규제의 그 권한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자, 모텔 가는 분들에게 강남구의 이런 규제는 암덩어리 원수였다는 겁니다. 예. 모텔 가는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 국민은 아닐 텐데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는 중앙일보의 주장. 예, 취재를 꼼꼼히 했습니다. 강남구 모텔도 가보고, 예. 서초구 모텔도 가보고, 가봤는지 누구한테 듣고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일단 가봐서 확인했겠죠, 예.
한겨레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면 제목이 묻지마 규제 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자체를 금기시하고 숫자 줄이기식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거론됐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규제 총량제를 도입했죠. 2005년에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연체 3개월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예. 저축은행 얼마까지만 대출하라. 이런 식의 규제를 없애줬다는 거지요. 이 규제 완화의 목적은 서민금융을 위한 건데요. 저축은행들은 서민금융엔 별 관심이 없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에 뛰어들어서 몸집을 크게 불렸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업자들한테 빌려가야지 우리 돈 많은데 이러면서 마구 꿔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 경기가 무너지면서 결국 저축은행의 위기로까지 번진 양상이죠. 자, 애초에 또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풀어준 것도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영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이렇게 저축은행들을 밀어줬던 거지요. 그 뒤에 저축은행 어떻게 됐습니까? 연쇄 붕괴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다 돈 맡긴 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규제를 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이제 한번 푼 규제를 다시 묻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의 말도 그렇습니다. 시장 구조상 이미 확장된 시장 지배력을 다시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규제 완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자체의 효과와 피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만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적인 조류는 규제를 도리어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시장 만능주의의 천병으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던 OECD 같은 이런 국제기구는 최근에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규제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그 이후에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규제 강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정부는요. 남들이 가서 망한 길 있죠. 그 망한 길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런 다음에 또 개선을 하는지 이 지금 글로벌 리더십 세계 경쟁력 운운하고 있는 정부가 세계 조류에 역행하고 있으니 이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그리고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 조속히 국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단독 국회 소집하면서 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당사자들 네. 이끌어야 될 국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외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 논란의 핵심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왜 통과 안 시키냐? 나 세계 정상들 만났는데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이거 이 법 없이 내가 어떻게 정상들을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해관보 정상회의가 곧 열리죠. 예.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더니 서둘러 입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 탓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말이야. 너희들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야? 당신들 국익을 추구하는 정당 맞아?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예. 심지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 안전법과 함께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중점 법안 1순위로 놓고 협상 때마다 야당에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야당이 처음 듣는 소리라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야당 측에 여러 차례 협의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벽을 보고 소리를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유승희 의원이거든요.
이런 요청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꼭 협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받은 바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느닷없이 원자력 방호방지법을 들고 나와서 겁박하는 건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야의 주장 중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거? 김한길 대표 말에 좀 더 무게를 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 생생하게 육성으로 들으실 텐데요. 예.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요. 원자력 방호방지법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 기사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말이죠. 작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원자력 방호방제법 또 원자력 방호법 전혀 단 한 기사도 검색이 된 바 없습니다. 예. 그래놓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중점 법안 1순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예. 자, 결국 뭐 이렇게 이런 의도로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들의 실책이 있는데 이 실책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선거 앞두고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었다라고 덮어씌우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문에 또 하나 더 신빙성을 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협상의 핵심 구성원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하는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남미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외유, 놀러 간 거죠. 예.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말이죠. 산적한 민생 법안을 미뤄두고 칠레를 또 다녀온 바 있어요. 예.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이면 보도였습니다. 공교롭게 다 남미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 2012년 총선 대선 당시 인터넷에 올린 정치글이 3만 건, 네. 선거 개입글이 6천 건에 이른다. 이런 보도도 있죠? 예, 한겨레 3면 보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은 오늘 보도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3배 늘어난 것입니다. 예.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에는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하고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최근까지의 분석 결과 사이버사 대원들이 NLL 같은 정치적 이슈를 언급한 글은 모두 3만여 건. 이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글은 모두 6천여 건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딱 대선 1년 된 그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치 관련 글은 15,000건, 선거 개입 글은 2,100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만 건, 6천 건 각각 2배, 3배가량으로 늘어난 겁니다. 당시에 정치 선거 관련 인터넷 글을 50건 이상 올린 대원 11명을 입건하고 1명을 기소했는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아무래도 입건, 기소되는 요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1명 모두 어떻게 된 것인지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다. 예. 네, 조직적 일탈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세간의 빈축을 샀기도 했었죠. 예.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건데. 예.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 사이버 사령관의 지시 개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재욱 비서관, 당시에 사이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비서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딱 한 번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뭐 의지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이버 사령부 대원들의 정치 선거글은 연재욱 비서관이 사령관이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그 이전보다 최대 14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딱 한 번 조사했다. 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기소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이 국내 1위 연예기획사 어디입니까? S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SM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이게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연식이 SES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H.O.T하고 또 뭐가 있죠? 1983년생 PD도 모릅니다. 소녀시대 아닙니까? 소녀시대가 있었군요. 하여간 1위입니다. 예, 국내 1위 연예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역외 탈세 등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예. SM 엔터테인먼트는 유명 가수 이름으로 홍콩 같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에 미국, 일본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공연으로 번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탈루한 세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1면 단독 보도였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 드리는 앙케이트 질문입니다.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끝장 토론 방식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엽니다. KBS TV로 중계까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토론 참가자라면 토론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드리는 질문입니다. 토론 상대자로서 박 대통령에게 재치 있는 한마디 남겨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막으려고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특별 교육을 또 실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 이런 의혹이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은수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언론 보도로 그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결성 막기 위해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특별교육 실시했다. 그리고 보고까지 받았다. 이런 의혹 불거졌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이 자기 직원들도 아닌 노조의 결성을 막기 위해서 또한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사장들을 최소한 2011년부터 불러 모아서 특별 교육을 이제 시켰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보면 동향 파악을 해라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 노조를 제거 대상으로 보고 노조 결성을 하면 제거를 하고 혹은 내부의 불만 분자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킨 거 아니냐라는 증거 자료가 나온 거죠. 예. 구체적으로 증거 자료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증거 자료가 지금 내부 교육한 내용, 특별교육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 협력업체 사장이라는 분들 혹은 센터장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조직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해서 수강한 교육 내용이 예. 원래는 이걸 회사에 보고를 하거나 혹은 센터장이 공유를 하는 건데 잘못 외부로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걸 잘못 보내서 외부로 유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 자료들은 삼성이 만든 겁니까? 현재로서는 삼성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100% 확신하지는 못하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 그 증거까지는 아직 되고 있지 못하지만 예. 정황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앞서 작년에 그 심상정 의원께서 이 삼성 노조 파괴 문건을 예.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봐도 꽤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S그룹이라고 하니까 삼성이 네. 처음에는 뭐 자기들 맞다고 했다가 S그룹 아니다라고 우리 했죠.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계속 그런 방식이고 이번의 경우도 지금 이 협력업체 관련해서는 뭐 교육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긴 했으나 노조 파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잡아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은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삼성이 자기 회사 소속 노동자도 아니고 또 임직원도 아닌 네. 협력업체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고 네. 또 결과를 보고받았다. 예. 도대체 좀 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예. 이 삼성과 삼성전자 서비스 그리고 예. 협력업체들 예.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냉장고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삼성전자는 냉장고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를 설치를 하거나 AS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업무만 삼성전자 서비스로 똑 떼어내요. 그러면 당연히 시청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그러면 이 직원들이, 정규 직원들이 AS를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이번에는 그 AS 업무를 다시 협력업체, 보통 하청이라고 그러죠. 예. 하청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관계는 아닙니다. 정직원은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협력업체를 만들고 이 협력업체는 다시 이 자기들이 고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청업체, 그다음 하청업체 노동자. 그래서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용상으로서는 근로계약 관계는 없으나 사실은 삼성전자의 정규직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AS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노조까지 만드는 걸 삼성에서 만들지 마라 어쩌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 행위이냐면요.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조항에 따르면 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을 경우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고용 계약에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불법인데요. 예. 그것을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를 하면 그것이 지배 개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범의 삼성전자 서비스는 본인의 직원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협력업체 사장과 공모하여 만약 협력업체 지회를 결성하는 것을 막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예,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 보도되던 내용을 보면 서울의 네. 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사장 네. 메모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불만이 증폭된 사람, 이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 예. 요 비슷한 지침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확보하신 증거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메모, 이제 당시 메모를 보면, 누가 노조를 만들자라고 제안하면 그건 위협 효과이고요. 예. 그 다음에 노조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 효과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한 거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삼성이 이제 무노조 경영의 원칙에 입각해 있어서 삼성은 무노조 경영의 특징은 노조를 위험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거 작전에 돌입하는 마치 첩보 작전과 같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 그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노조만 머리에 떠올리면 위험, 제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메모 하단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고 고민하고 있는데 흔든 대로 나온다, 우는 놈 떡 준다, 정치권 사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흔든 대로 나온다요? 흔든 대로 나온다, 우는 놈 떡 준다, 가로 열고 정치권 사용,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아마도 정치권에서 삼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막는 행위들, 그러니까 로비 행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역센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역에 정치적인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까지도 로비를 하도록 교육한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까지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네. 지난해 이제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후로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제 추가 그 노조 가입 방지 활동 벌이고 있다. 예. 그리고 이미 가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탈퇴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런 행위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문건하고 실제 진행된 내용하고가 굉장히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상식적으로는 그럴 거다라고 추정은 했습니다만 제가 문건을 보면서도 상당히 너무 똑같아서 놀랐는데요. 우선 협력업체 사장들이 일단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작년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협력업체 사장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주로 추가가 방지, 더 이상 노조원을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혹은 노조원이 줄어들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메모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입, 그러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예상자들을 뽑아서 개인별로 1대1 면담을 해서 절대로 하지 마라. 노조 가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 청취를 하고 센터장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세일단이라고 합니다. 세일단이 미팅 및 조회 시 이런 노조 가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센터장의 의지 등을 반드시 전달하고 심지어는 식사 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력들, 추가 가입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행선지를 다 파악을 한다. 이렇게 현황 파악 문건에 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좀 놀라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는 노동조합 준비하고 있는 단위에서 운영 중이거나 혹은 노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밴드라고 하잖아요. 밴드에 탈퇴할 것을 요구해라. 이것도 현황 파악의 문건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예.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이군요.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무슨 첩보 영화처럼 정말. 예, 이 같은 행위들이 삼성이나 그 협력업체 사장들 입장에서는 좀 효과를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조 가입 현황이라든가 상황 같은 거요. 현재 지금 사실은 초기에 노조가 만들어질 때 전체 지금 서비스 센터가 176개예요. 예. 그중에 67개 센터 1,5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동조합이 뜨자마자 이러한 탄압이나 추가 가입 금지나 혹은 폐업 사태까지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한때 900명까지 줄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일부 업체를 폐업하는 상황이 확대가 되니까 오히려 다시 1,500명 선을 되찾은 것으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초기 가입한 노동자 수에서 한 900으로 줄었다가 네. 예, 다시 회복된 그런 상태군요. 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생기다 보니까 예. 최근에 부산 구포센터나 마선센터나 창원센터나 또 수도권 사업장 등에서 다시 가입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폐업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생계 자체도 문제가 돼요.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들은 바로는 지금 전국에 있는 그 폐업한 노동자들, 폐업당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를 할 비용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마련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흔히들 이제 뭐 삼성이나 삼성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네. 되게 처우도 좋고 네. 뭐 급여 수준이 대단히 높을 거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는데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받는 그런 처우라든가 급여가 높지 않더라고요. 높지 않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제가 이 올해 그리고 작년에 그 부인 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삼성이 성과급을 뭐 몇백 프로, 뭐 1000% 줬다라고 언론에 날 때래요. 이분들은 성과급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삼성 직원이 아니니까. 예. 근데 삼성 직원인 것처럼 명패를 달고 AS를 가면 그 언론 보도를 본 그 수리를 맡긴 분이 당신 이번에 굉장히 성과급 많이 받았다는데 나 수리 비용 좀 깎아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수리 비용을 깎아드리지 않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리 비용을 깎아주면 자기 급여가 떨어져요.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두 번째 스트레스는 이 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한 200, 250, 300 요 정도 들어온 돈이 매달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 가능한 어떤 삶을 꾸릴 수가 없고 특히 아이 교육비나 보험료나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움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조 결성 방해 또는 네. 그 노조 파괴 네. 이런 작업들 결국은 삼성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부가 사실은 이 정도의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포착이 됐으면 예. 사실은 고용부가 이제 이 준사법권을 동원을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삼성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도 확보를 했거든요. 잘못 보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사장이나 본사한테 보고해야 될 문자 메시지를 잘못 조합원한테 보내서 요 문자 메시지 다 확보를 했는데 그런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으면 정부가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의원실이나 혹은 이 조합원들의 제보 혹은 이런 우연찮게 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퍼즐 조각처럼 예. 퍼즐을 맞춰야 되다 보니 저희들이 항상 추정합니다. 정황 증거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100%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삼성의 이런 노조 파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삼성의 입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은 없고요. 예. 다만 사장들을 교육시켰다. 이건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했고요. 예, 통상적인 협력업체 직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건 그 노조 관련법 위반이다. 네. 지적하셨는데 네. 고소고발 계획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이 노조 측에서도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삼성 인권 지킴이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민병과 저희 의원실도 지원을 해서 우선 고소고발은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지금 노동권을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질을 당한 건데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수사를 안 해주면 우리라도 나서서 이런 정황 증거라도 포착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책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리면 네. 이 삼성의 어떤 이건희 회장 증인 세운다는 문제라든가 이 삼성과 관련해서 보면 이 정치권도 좀 항상 좀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네. 문제 좀 다뤄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적어도 것 같은데. 19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위축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야당이나 혹은 예.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작년서부터 계속 이건희 회장을 세우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삼성 청문회를 하자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은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는 것조차도 여야 합의 사항인데 여당이 아주 강경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삼성 청문회 요청이 여당에서 거부됐을 때 앞으로도 계속 더 증거 자료를 포착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저는 올해도 그럴 겁니다. 저는 이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삼성 청문회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이 의혹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좀 막으려는 그런 의혹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졌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은수미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습니까?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통과 안 시켜줬다며 정치권을 질타하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일까?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원자력 안전법과 함께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중점법안 1순위로 놓고 협상 시마다 야당에 이를 처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야당이 처음 듣는 소리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연말 외촉법의 힘겨운 처리에서 보듯이 우리의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말만 하면은 그즉시 야당의 중점 제동 법안이 돼서 정략적 흥정의 볼모가 되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처리하자고 야당 간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벽을 보고 소리를 치는 느낌 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혜진 의원.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말만 들으면 민주당이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된다. 꼭 협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제가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느닷없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들고 나와 겁박하는 건지 새누리당이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습니다. 핵테러 방지 관련한 방호 방제법 관련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지금 열고 있으면서 좀 무리하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 지금 일방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지금 미방위 법안 소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은 핵물질 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핵 범죄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이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발목 잡혔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말처럼 새누리당이 정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는지 살펴봤는데
정기국회가 열린 9월부터 12월까지 10대 1 간지와 주요 방송사의 관련 보도를 검색한 것. 그러나 단 한 건도 관련 법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바 없는데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 방송통신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서둘러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던 것. 김한길 대표의 말. 원자력 방어 방제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며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원자력 방어 방제법은 들어있지 않았고 지난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적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에게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을 만나서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고 국회의장도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막말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탓 정치는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이고 낡은 정치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사용자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주요 명분 가운데 하나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필요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증하려고 쌍용차가 제시한 회계 자료를 둘러싸고 조작과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그제 결과를 내놨는데 관련 당사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 회사가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법원의 판단과도 좀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모시고 관련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검찰 처분, 모두 고발된 사람들 무혐의 네네. 처분 내려졌는데요. 예.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검찰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예. 안진회계법인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5,177억 원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크게. 예. 첫째, 회사가 계획한 신차종 내지는 후속 차종의 개발 및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첫째 가정처럼 후속 차종의 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차종은 신차종 판매 계획에 따라서 단종되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앞선 해고무효소송 2심 재판부에서는 계속 기업의 가정에 따르면 안진의 두 가지 가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즉 신차 출시 없이 기존 차종을 단종시킨다는 것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이번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또 하나 구체적으로요. 공원이익이 발생하는 기존 차량을 단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그리고 감정인이었던 최종학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요. 예. 그 이유가 기존 차량을 계속 생산함에 따라 현금 지출 고정비가 증대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검찰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언론 보도에도 좀 자세히 나왔지만, 네네. 신차를 생산할 그런 가능성도 없고, 네네. 또
기존에 생산하던 차를 생산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평가를 했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공장 문 닫는 상황을 놓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 그래서 정리해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네네. 1년 넘게 미루다가 네네. 이 공소시효 며칠 앞두고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네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 역시도 좀 많이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약 1년 전에 검찰 스스로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스스로 뭐라고 했었냐면 해고 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 조작 감정에 들어간 만큼 굳이 같은 내용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사를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지난달부터 수사를 재개했는데요. 이번처럼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독자적 판단을 내릴 생각이었다라면 1년 가까이 이렇게 수사를 미룰 까닭이 뭐였으며 공소시효를 불과 이제 6일 남겨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실상 항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네. 지금 항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항고할 수 없습니까? 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6일이 남았는데요. 예. 이제 어제 사실 변호인들끼리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6일이 남은 시점에서 항고를 한다 한들 이 판단이 이제 최소한 6일은 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이제 일단은 항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항고 제기는 하기로 의견을 모으셨고요. 네네네. 예, 앞서 좀 설명을 하셨지만 정리해고 관련해서 이제 민사재판부와 좀 다른 결정을 지금 검찰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예. 보통 법원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네네. 판단을 하면 검찰도 이를 준용하거나 네네. 존중하는 게 좀 상례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한 검찰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법원의 판단에 따를 거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판단을 유보해 놓고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저도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고발인 입장에서 이제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받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검찰이 좀 결과를 스스로 예단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검찰 수사관 스스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게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접근하기 힘든 주제인데 지금 피의자로서 이제 피의자들이 누구냐면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었고 예. 또 사실은 지금 누가 한켠에 같은 통속이 되어 있냐면 국내의 감사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또 서울대 교수, 최종학 교수까지 사실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회계법인, 금감원, 국내 최고학부의 교수까지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 그런 그게 부담이 검찰 들어가는 수사관의 얘기였단 말이죠. 네네네. 예. 예, 그런 좀 인간적인 고민이라면 고민 그런 걸 많이 토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검찰이 어떤 결론의 방향을 내려놓고, 네네.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네네. 식의 좀 법리를 벗어난 판단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네네. 많은 그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그 무혐의 처분이 네네. 지금 그 정리해고 문제 이제 대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좀 어떤 부정적인 네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이번 검찰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검찰 결정문을 이렇게 입수해서 쭉 읽어봤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대법원의 판단에도 사실상 이번 판결이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예. 아까 앞선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먼저 계속 기업의 가정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 회계감사라는 것이 고도의 어떤 논리적 추정과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항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계속 기업의 가정을 염두에 두라고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재무회계 개념책의 64에 나와 있는 계속 기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 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활동을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일종의 계속기업의 가정은 감산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을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2008년 사업보고서에 있는데 뭐라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냐면 그 생산 능력이 쌍용자동차의 생산 능력은 연간 20만 대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20만 5,510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좀 청취자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쌍용자동차의 연간 생산 능력은 20만 대입니다. 그리고 과거 꾸준히 10만 대 안팎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가 2009년 이후 회사 역시 향후 5개년 동안 10만 대 안팎의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안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10만 대 이건 말도 안 된다. 3만 대라고 축소해버립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이 명백히 계속기업의 가정이 위배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 이제 검찰의 결정문을 보면 이제 허수음이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어떤 판단입니다. 검찰의. 회사의 유형자산이 9차종 단종 이후에도 4차 경유자산과 전차종 공통자산이 계속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기업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검찰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액티온이 단종됩니다. 카이론 단종됩니다. 렉스턴 단종됩니다. 로디우스 단종됩니다. 쌍용자동차가 생산하던 7개의 차종 중에 4대가 단종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기계들 뭐 하겠습니까?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휑하니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뭐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조차 민망한 상황인데요. 검찰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티온에 쓰이던 기계, 건물, 카이런에 쓰이던 기계, 건물들 아주 가끔은 이제 체험에는 생산할 텐데 체험엔을 몰고 가서 도장 작업도 하고 뭐 프레스로 철판도 절단도 할 거니까 기계들이 계속 쓰이긴 할 거니까 뭐 24시간 중에 1시간, 뭐 열흘 중에 하루, 이틀 쓰일 거니까 그건 계속 기업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계속 기업의 가정을 아주 정말 천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활동을 중대하게 축소시키는 것이 계속 기업의 가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공장의 기계장치가 어디에선가 뭐 10시간 중에 1시간, 열흘 중에 뭐 하루만 돌아가더라도 야, 계속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두 번째 큰 갈래로 이제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난점이 있으시고 어려워하셔서 제가 좀 실례되지만 한번 김밥집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김밥집이든 자동차 생산 공장이든 사실상 논리는 동일하니까요. 뭐 김밥집이라고 해서 뭐 김밥만 파는 게 아니라 라면도 팔고 뭐 김치볶음밥, 뭐 돈가스도 파는데요. 김밥 천국이라고 해서 라면 팔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뭐 라면 없으면 등 돌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삼양라면을 팔고 있었는데 이제 좀 후속으로 업그레이드된 짬뽕라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짬뽕라면을 못 팔겠다는 거죠. 뭐 이러저러 뭐 현실적인 이유로 짬뽕라면 이제 뭐 이렇게 시장성도 없고 뭐 끓이는데 뭐 여러 가지 난점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기계도 도입되고 해야 되니까 안 팔아.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안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삼양라면, 기존에 팔던 삼양라면도 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메뉴를 안 팔기로 했으면 기존 팔던 메뉴도 안 팔아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숫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삼양라면 1,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았습니다. 손님에게. 그럼 2,000원이 남죠. 예. 이걸 이제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공헌이익을 되게 어려워하시던데 이 기자분들도 이게 전부입니다. 공헌이익이라는 건. 1,000원짜리 라면을 3,000원에 팔아서 2,000원 남는 거. 이 2,000원이 공헌이익인데요. 자, 기자님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짬뽕라면 신메뉴 준비 못했어요. 예. 그럼 기존에 팔던 삼양라면 파실 겁니까? 안 파실 겁니까?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진, 금감원, 그리고 감정인이었던 최종학 교수는 안 판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그래야 맞다는 거고요. 먼저 최종학 교수 말씀을 들어볼게요. 최종학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삼양라면 그거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겁니다. 이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너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쌍용자동차의 장부를 봐도 공헌이익, 라면으로 치면 1,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면 2,000원 남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안진과 금감원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발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맞아, 너희 말이 삼양라면 팔면 3,000원에 팔면 2,000원 남은 건 아는데 라면 하나, 둘, 10개를
저팔매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임대료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어떤 부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20만 대 생산. 네네 맞습니다. 10만 대 판매. 네네네. 예. 20만 대 생산을 3만 대로 줄여버렸죠. 근데 저희는 기존 차종을 2만 대, 3만 대, 5만 대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생산 능력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산 능력 범위 안에서는 몇 대를 더 생산하든 고정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뭐 임대료가 늘어나겠습니까? 예. 전혀 현금 지출 고정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서. 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인데 그걸 네네네. 억지를 썼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네네. 한 가지만 너무나- 더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한 거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네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어떤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정리해고 문제 요거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요 부분은 자신하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뭐 상식의 판단이고 어제 뭐 기자분 한 분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회계 전문가들한테는 조금 뭐 갑설도 있고 을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수학부 학생의 그 대학 수학부 학생으로 치자면 예. 어제 우리가 주장한 거 그리고 앞서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학부 학생에게 구구단을 묻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예. 대법원 제가 판결에 봐도 영향 그 없습니다. 김밥집 얘기 비유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건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시 예.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노총 대학 강의실 7개월째 불법 점거 어떠십니까? 제목만 보면 노조 세력이 폭력 조직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2012년 9월 13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뉴스바의 목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미디어오늘 정철은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기사 설명한 것처럼 이 제목만 보면 아주 무슨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이 예. 느껴지는데요. 일단 기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노총 대학 강의실 7개월째 불법 점거 기사 제목이었고요. 이 공간,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인문사회관 C동 831호였는데요. 예. 이 공간이 강의실 또는 교수 연구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곳인데 이 강의실이 한 7개월 전부터 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 분해가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강의실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약 4년에서 5년 전부터 학생운동권단체 소속 학생들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학생회실로 사용해 오다가 이제 홍익대 청소 노동자분들이 사용하시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홍익대 관계자 말을 이용해서 학내 공간도 모자라는 상황에 멀쩡한 강의실을 외부 단체가 불법 점거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뭐 정철은 기자가 이거 오보다라고 오늘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거고요. 예, 조선일보가 강의실이라고 표현한 이 공간 본래 강의실이 아닌 학생 자치 공간이었고 또 민주노총이 점거한 사실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예.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제가 직접 홍익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그 인문사회관 831호를 가보고 또 요 건과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 831호가 학생 자치 공간으로 약 20여 년 전부터 써왔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예, 아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강의실로 쓰여지지 않고 창고로 쓰여졌고 학생들이 이곳을 생활도서관으로 운영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학생자치단체가 회의를 하거나 또는 학생들끼리 세미나를 하는 곳으로 써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써오다가 그 홍익대 학생들이 이곳을
홍익대 청소경비 노조 사무실로 쓰자라고 합의를 해서 예.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곳을 임시로 노조 사무실로 쓰게 됐었고요. 그래서 일단 조선일보 보도처럼 이제 외부 단체가 불법 점거했다라는 프레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무실 사용의 주체가 학내 구성원인 청소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마치 민주노총이 최근까지 강의실로 쓰여지던 곳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거를 해서 수업권의 침해를 받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20년 전부터 학생들의 자치 공간으로 써왔던 곳이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부터 이 문제의 공간을 홍익대 청소경비노조 사무실로 활용했다. 이 얘기인데 학생들이 합의를 그 전에 해가지고, 쓰던 학생들이 이렇게 쓰라고 한 거고요. 예, 그런 셈이죠. 예. 뭐 조선일보 주장 기사가 사실이라면 홍익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예? 검찰을 그러니까,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그랬겠지요. 예, 그러니까 학교 측도 계속 학생 자치 공간으로 쓰여지던 것을 20년 동안 묵인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무단 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기사가 나간 당일,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당일 홍익대 총무과에서 이 강의실을 폐쇄해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무단 점거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일단 학교 측이 용인했던 이 점거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홍익대 총무과 쪽에서 퇴과라, 무단 사용 관계자들은 퇴과라라고 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이 조선일보와 홍익대 이 학교 측이 보도와 관련해서 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홍익대 관계자는 그렇겠네요. 몰랐다가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이게 무단 점거됐다는 걸 알았다. 예. 그 직원 그럼 직무유기 아닙니까? 뭐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예. 당시 이제 이 홍익대 말씀하신 그 청소경비 노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류의 기사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만 하거나 또 기사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당일 임시로 쓰였던 노조 사무실이 폐쇄되고 그 뒤에 학생들이 쓰던 뭐 책과 기타까지 다 빼갔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보도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홍익대학교가 2011년 1월 용역업체 재계약 시기를 악용해서 학내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고, 그때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을 하자 이제 학교 측에서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이제 노동자들에게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달갑지만은 않았던 상황이고, 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단체 행동 저항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또 왜곡하는 보도를 자주 해온 매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곳이 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홍대 측이 사무실에 자물쇠를 잠그고 일방적 퇴고 요구를 하는 등 기획된 노조 탄압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해당 기사를 쓴 기자 혹시 입장 들어보셨습니까? 예, 입장 들어봤었는데요. 뭐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라면서 취재를 거부했고요. 한마디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홍익대 총학생회도 학내에서 민주노총 지부에서 강의실을 불법 점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 의견이 많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직접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를 찾아가 보니까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조선일보의 취재 때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예, 그때 홍익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을 만났는데요. 예.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공간 사용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홍대 총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오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당연히 해당 기자에게 물어봤을 텐데 역시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라고 예. 답변하던가요? 예,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답을 꼭 듣고 싶었는데. 기사를 본인이 썼는데 그걸 왜 경영기획실에 물어봐야 되죠? 예, 조선일보 DNA가 그렇습니다. 아니, 편집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 경영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지.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 청소 경비 노조에 계신 노동자분들이나 결국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타이틀이 거대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노총 쪽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정정보도 청구 같은 조치는 없었습니까? 정정보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예. 정정보도는 요청은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말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임시사무실이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폐쇄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홍익대 청소 노동자분들이 더 좋은 노조 사무실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홍익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요. 예. 이때 이제 홍대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 폐쇄된 강의실,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폐쇄된 임시 노조 사무실로 문 후보를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 후보가 이 사정을 듣고 홍대 측에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예. 며칠 뒤에 학내에서 이제 좀 더 깨끗하고 넓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났습니까, 혹시? 안 났습니다. 예. 예. 문재인 후보 불법 점거 도하 이런 식으로요.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 예. 학생들의 좀 반응이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예.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결국은 예. 뭐 대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831호에 가보니까 청소노동자분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예. 홍익대 미술대생 윤종묵 씨는 부디 이 공간을 잘 지켜서 학교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잘 이용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학생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홍익대는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악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내가 이런 학교의 일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조선일보가 이 홍익대 측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런 불법 프레임을 또다시 이용해서 또 그것도 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오보를 보도하면서까지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입장은 경영기획실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홍익대학교, 예. 홍익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데 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그 홍익의 대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2012년 9월 13일자 민노총 대학 강의실 7개월째 불법 점거, 이건 사실이 아닌 보도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오늘 조스바 질문에 의견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규제개혁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빅토르님 의견입니다. 수첩 덮고 대화합시다. 예. 창녕 해바라기님, 대통령님, 규제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수첩에 그 정도는 적어 놓으셨나요? 예, 수첩 얘기가 자주 나오는군요. 푸른바다님, 어떤 게 암덩어리인지 확실히 파악하신 겁니까? 정상세포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시고요. 바이다님, 규제는 없애고 국민 겁주는 법은 더 만들고 부자는 더 해먹고 서민은 다 뺏기고. 보란드시님, 만기 친남형 대통령이 규제의 총화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호빵님 의견입니다. 한 번 물면 안 놔주는, 예, 미친 개의 목줄을 채우는 게 규제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뉴스바가 오늘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예,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